같은 이야기 하면 안 되겠네. 예, 어떤 말씀 드릴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뭐 좀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 첫 번째는 시대 정신과 격차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광주와 호남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가진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시대 정신인데요. 보통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정치하시는 분이나 또는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시대 정신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걸 대중에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따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었던 시대정신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실 사람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지라 거기에 따르는 항상 이렇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인권제 같은 것들도 어쩌면 시대정신이 산업화라고 해서 만 매몰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 시대 정신이라는 게 일부 정치하시는 분이나 또는 오피니언 리더나 학자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대 정신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에서 시대 정신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지난 2달 정도를, 그러니까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내고 2달 정도를 비공개로 여러분들 전국 각지에서 여러 세대의 분들을 소규모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느끼고 깨달았었는데요. 우선은 왜 제가 책을 낸 다음에 공개적으로 일반 정치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면 그렇게 하면 그분들의 진솔한 정말 고민을 못 들을 것 같았습니다. 한번 가면 뭐 수십 분의 기자분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카메라 플래시도 터뜨리고 찍고 기록하고 하다 보면 제가 주로 만났던 분들이 사회적인 약자분들인데 그분들이 주눅이 들어서 자기의 어려운 점을 그렇게 밝힐 수가 없어요. 분위기상으로. 그리고 또 기자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면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죠. 무한정 그렇게 길게 말씀을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물론 뭐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의 효과를 이용하려면 그렇게도 하겠지만 제 진짜 중요한 목적은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과연 제가 정치에 나서야 되는 건지 그런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었죠. 그래서 아주 소규모로 시간 제한 없이 충분히 그분들이 자유롭게 하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났었어요. 이미 국민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문제와 답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일반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제와 답이 이제 시대 정신인 거고요.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가는 그걸 정책으로 옮기고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로 생각하시는 시대 정신이 격차 해소라는 데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도 사실은 격차 해소라는 시대 정신, 시대의 과제의 울타리 속에서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격차 해소라는 것은 그런 경제민주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성별의 격차라든지 세대 간의 격차라든지 또는 지역 간의 격차라든지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격차라든지 수많은 격차,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여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정말로 다중적이고 굉장히 많은 그런 격차들, 우리 사회에서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점점 더 심화돼가고 점점 더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정말 시대 정신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그 지역 간의 격차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뭐 다들 느끼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처가가 호남이어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저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격차가 거의 소외를 넘어서 좌절까지 이르게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지역 간의 격차를 지금 모두들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한 정말 저개발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정도 위상을 가진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중앙과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한 그런 사례는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기를 느껴야 되고, 이것이 지금은 그대로 놔두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미래의 위협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호남이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각한 그 지역 중에 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그 시대 과제라는 측면에서 다음 정부의 최대 현안,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보면 더 근본을 한번 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청년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청년분들에게 그 가장 그런 격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그 기회 문제 같아요.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지역에서 성장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역에서 대학 나오신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하고 인재로 클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이 박탈이 되었다는 그 문제가 정말로 큰 문제 같은데요. 영어 표현으로 affirmative ac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소수자 보호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정책을 이제 미국에서는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법대가 있는데 성적순으로만 뽑으면, 벌써 오래전 이야기긴 합니다만, 성적순으로 뽑으면 100인만 뽑힌대요. 그런데 그걸 이제 탈피를 해서 일정 부분은 흑인을 뽑았답니다. 성적이 나빠도. 그러면 성적 좋은 사람들은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그런데 나보다도 성적이 안 좋은 흑인이 학교에 입학하는 바람에 나는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을 흑인에게 이제 입학 허가를 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 지난 다음에 실제로 거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그 법대를 졸업하니까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성적이 나빴던 흑인 학생들과 성적이 좋았던 백인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둘 다 입학 때 성적은 차이가 났었는데 졸업한 후에 사회에서 그런 실력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든지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그 흑인들이 그렇게 중앙에 진출함에 따라서 사회적인 그런 갈등 해소에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됐다, 그런 결과를 얻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흑인들이 성적이 나빴던 이유는 재능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회가 적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기회가 적어서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 사회에서 묻힐 뻔한 사람들을 사회적인 인재 발굴을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한 가지 잣대라만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시 계속 기회를 주는 게 얼마나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그런 좋은 예가 아마 그런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 같은 건데요. 한국형,
그런 사회적인 그 약자 우대 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기회뿐만 아니라 저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천재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한 가지 유형은 뭐라고 하나, 신동형 천재가 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대기만성형 천재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나이가 들어서 천재성을 발휘하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미술계에서 피카소와 폴 세잔이 있는데요. 피카소는 신동형 천재죠. 그래서 그분이 20대 때 그린 그림이 벌써 세계 명작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배우거나 노력할 필요 없이 아주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발휘해서 정말 명작들을 그렸는데요. 폴 세잔 같은 분은 20대 때는 별로 그렇게 잘 그리지 못했답니다. 근데 노력을 하면서 점차 조금씩 나아져서 나중에 60대 정도가 되면 정말 어깨를 견줄 만한 세계적인 명작을 이제 그리게 됐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신동형 천재는 누구나 보면 알죠, 그냥.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뭐라고 합니까, 배려라든지 그런 것 필요 없이 자기가 스스로 빛을 드러내는데요. 대기만성형 천재는 주위에서 이해를 하고 도와주고 시간을 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없으면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천재적인 그런 것들을 가진 것도 모르고 그냥 쓰러져가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회사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아마도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런 수많은 대기만성형 천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거든요. 만시간 법칙도 있지 않습니까? 만시간 법칙이라는 건 현대에 있어서 제대로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만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시간이라는 게 그냥 만시간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만시간. 그러면 보통 사람이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1년을 합치더라도 1000시간, 10년을 해야 만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 매일 꾸준히 3시간 이상씩 노력을 해서 10년 동안 일을 해야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한 사람 10년 잘 안 기다려줍니다. 그냥 몇 년 보고 희망 없다고 싹을 자르기도 일쑤고.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충분히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따뜻한 관용,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주고 지켜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회가 결국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천재가 꽃을 피울 때 그 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과실을 나눌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역 인재들에 대한 기회 제공과 충분한 시간을 주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원론적입니다. 원론적으로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정책화시키는 일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구호만으로는 그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책이 그냥 단순하게 나열식으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 이야기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원래 원했던 지역 인재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는 일이라고 하면 그 잣대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잣대로 정말로 제대로 정책이 작동하는지를 봐야지, 정책이 우선돼서 이 정책했으니까 할 바를 다 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구호로만 그쳤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표를 의식해서 정말 설익은 개발 공약 하나 덜렁 그렇게 내놓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진심 어린 방안,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그 지역 격차 해소에 전력을 쏟을 그런 그 진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 인재에게 기회를 주고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 그게 그 제 명확한 그런 진심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PK 정권 같은 그런 분열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저는 통합을 위해서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어떤 방안이 있다면,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게 더 중요하지만, 어떤 또 방안이 있다면 열심히 또 찾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정말 문제점을 느끼고, 어떤 점에서 아쉽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지 저 나름대로는 이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격차 해소를 이제 실현하는, 실제로 실현되는 그런 201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바로 여기 광주와 호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전남대 강연에서도 제가 사실은 초반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광주라고 하면 민주화의 성지라고들 많이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곳에서도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나라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한류, 그리고 가수 싸이까지 공통점이 뭐냐면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창의성이거든요. 창의력이거든요. 근데 이런 창의성은 민주화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로 지금까지 왔었다면 사실 이런 자유로운 창의성은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는 민주화와 경제화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때문에 저는 산업화가, 지금 현재 수준의 산업화가 가능하게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일종의 산업화 2.0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문화 콘텐츠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계신 도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성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들을 저는 가지셔도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호남은 역사 고비마다 정말로 중요한 그런 변화들을 선도해온 곳이죠. 모두들 이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테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새로운 미래라는 그런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점 또는 변곡점에 와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저는 호남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변화가 사실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마선언에서도 윌리엄 깁슨 이야기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는, 미래는 이미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성지인 이 호남, 광주, 이제 정말 낡은 정치의 틀을 깨고 새 정치를 여는 그런 성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분들이 나설 때만 기성정당들도 국민을 두려워하고 회신의 길로 접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국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안철수 대선 후보님께 큰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총학생 회장님과 대학원 원우 회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총학생 회장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박창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구 여러분들께 그리고 광주 시민분들께 안철수 대선 후보님을 이렇게 만나뵙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제 자신이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구 여러분들 정말 바깥 녹음 원하시죠? 목소리가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은데 원하시죠? 저희가 원하는 만큼 저희가 투표율이 70%가 나오면 70%의 학자금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선생님의 장점은 온라인에서는 최고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는 최고지만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저희 대학생 20대 청춘들의 투표율입니다. 저희 이번 대선에 꼭 투표하실 거죠? 하고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총학생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안철수 후보님께서도 그러게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회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음은 대학원 원우 회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존경하는 조선대학교 원우님과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대학원 총학생회장 정정은입니다. 먼저 조선대학교 제15대 총장이신 서재영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는 여러분들을 뵈니 조선대학교의 희망찬 미래가 보이는 듯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풍성한 과일이 결실을 맺어 농부가 좋은 과실을 수확하는 것처럼 원우님과 학우 여러분들에게도 안팎으로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초청 강연은 화합과 혁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학이라는 조선대학교의 슬로건에 맞춰 조금이나마 원우님들과 학우 여러분들에게 새 희망의 원동력이 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망고의 진리처럼 노력하지 않고 쉽게 달성한 목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성취감도 없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며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분 또한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통한 노력의 결실로 이 자리에 서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원우님과 학우 여러분, 저희 대학원 총학생회는 바로 여러분의 기회와 도전의 장이 시작될 조선대학교에서 지금보다 더 비전 있고 희망을 선도하는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교수님과 원우님 그리고 학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학원 원우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제는 사전에 미리 SNS로 여러분들 학우님들이 우리 안철수 대선 후보님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8가지 정도 제가 뽑아서 이렇게 왔는데요. 자, 그 질문을 저쪽 자리에 앉아서 직접 안철수 후보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조선대학교의 안 후보님을 모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얼마 전에 전남대학교 가셨는데 저희 학교만 안 오셨으면 저 삐질 뻔했습니다. 예. 계속 교대로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힐링 캠프 보시듯이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후보님도 힐링 캠프 찍으실 때처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총학생회장 행복을 나눠드리고 있는 행복남 서복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우들이 SNS를 통해서 우리 안 후보님께, 안철수 후보님께 그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질문을 한번 지금부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나오죠? 예. 자, 이게 학우들의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네,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합니다. 요즘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역 감정에 해소시킬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게 워낙 역사가 오래됐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그런 감정이 일부 존재하는 게 사실이죠, 우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게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니까요. 결국은 두 가지 정도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격차가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지역 격차 해소에 모두들 노력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에서 터전을 닫고 열심히 공헌하시는 만큼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이렇게 지역 감정을 이용하고 분열된 상태에서 이득을 얻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단지성으로 국민들이 그런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의도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때 좀 박수 한번 나와야죠. 예. 여러분 오늘 박수 많이 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박수 치실 많이 없으시죠? 오늘 다 치고 가세요. 예.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하필 대통령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다른 방법도 많으셨을 텐데요. 예. 자, 정치계에 입문하시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게 굉장히 긴데요. 언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서울시장 때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서울시장 때부터 이야기 말씀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좋으세요? 네, 좋답니다. 예. 아마 제가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도 이제 썼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결심하기도 전에 나간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었죠. 그게 모든 일의 이제 시작이었던 셈인데, 그때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께 양보를 한 다음에는 제 이름이 다시 정치권에서 거명될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제 9월 6일 날, 작년 9월 6일 날 이제 박원순 변호사께 제가 이제 양보하고 이제 기자회견장을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는 다시 나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청춘 콘서트가 끝이 안 났어요, 그때. 그것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단지 한 가지 걱정이 저를 이제 좋아하시던 분들이 실망하실까봐, 그 다음날 실망감에 비난 기사들이 그 다음날 신문을 덮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9월 7일 날. 그래서 좀 이렇게 야단 좀 맞고 그 다음에 다시 열심히 잘 해야지, 저는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아니 그 다음날 대선 후보 명단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었죠. 도대체 의미가 뭘까 생각해보니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고 판단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정치 입문을 원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꼭 정치하기보다는
그 불만을 터뜨리는 하나의 창구로서 저에 대한 지지를 또 표명하신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할 일은 어쨌든 양쪽 그런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바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좀 더 발전해서 민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는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게 강력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럼 저는 그 역할을 하면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치에 나서기 이전에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양대 정당에 끊임없이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스스로 쇄신하게 하는 그 역할을 계속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도 많고 억측도 많았지만 어쨌든 이제 총선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게 제 일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총선 지나서 양대 정당이 제대로 잘 자리 잡으면 양대 정당 후보들이 그 이제 대선에 나가게 되고, 저는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뒤로 물러서서 이제 저는 다시 제 할 일로 가면 된다고 봤는데, 총선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게 그때가 사실은 고민의 시작이었어요. 정치를 해야만 될까라는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고민 시작이 그때부터였었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시고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책을 썼죠. 안철수의 생각.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에 대해서 지지하시겠냐고 물어본 책이 그 책이고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생각이 있었다면 총선 지나자마자 그 전에 준비해서 내놨겠지만 제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총선 지나고 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중순에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책을 보신 분들이 많으신 상황에서 제 생각을 알린 상황에서 비공개 일정 2달 동안 이제 여러분들 말씀들, 그래서 일반 서민분들 말씀도 들으면서 과연 제가 그분들의 고통을, 어려움을 정말로 이해하고 해법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건지 저도 확신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분들 만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제 선택이 어떤 선택이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건지, 그런 오랜 그런 기간을 가졌고 그냥 결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2주 정도가 지났나요? 네. 2주밖에 안 지났군요.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우선 고맙습니다. 드리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지금 좋습니다. 우리 아는 후보님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고, 힐링 캠프도 제가 봤습니다. 예, 봤고요. 근데 예. 원래 제가 힐링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힐링 되는 거죠? 네. 제가 작년부터 수많은 사회를 보고 왔는데 오늘 같은 사회자의 정점을 찍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연예인들을 소개해봤지만 오늘만큼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죽어도 이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이 정점이면 앞으로는 계속 내리박이겠네요? 힐링 캠프 찍으셨을 때보다 유머가 훨씬 많이 느신 것 같네요. 네. 제가 힐링 캠프를 보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잠이 꽤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세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너무 큰 문제입니다. 네.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치안 문제입니다. 네, 치안 문제로 각종 성범죄, 특히 아동에게 행해지는 그 범죄나 성범죄가 있는데요. 그 처벌 수위 등 이런 그 아동 범죄, 각종 그 치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참 우려스러운 점이 세계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전 세계 선진국들은 그 범죄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강력 범죄도 이렇게 잦아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범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얼마 전에 신문에 났었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그 민생 치안 쪽으로 열심히 좀 더 그 경찰 인력들을 뭐 부족하지만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리셔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근본적으로 사회가 각박해지는데도 사실 원인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탈출구가 없고 좌절하고 하다 보니 또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박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아마 그런 노력들이 격차 해소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격차 해소 쪽에 물론 당장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것만이 근본적으로 그 범죄율들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양쪽으로 다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북간 안보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전 대통령들은 햇살 정책을 통한 그 대북 관계를 잘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 정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 대북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네, 잠깐만요. 그리고 확실한 사상이 어떻게 되시는지 가로쳐놓고 우리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상식파로 정리하는 거 말고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라고 우리 학우분들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예. 학생들 질문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중본에서 꽁탕 농담입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아니겠어요? 그게 제일 핵심이고, 그런데 정말 그 안정과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궁극적인 해법은 통일이죠. 통일이 되면 이런 궁극적인 안정과 평화가 오는데요. 그게 당장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되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전 단계로 그 평화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는 이제 북측과 대화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을 먼저 포기하면 대화를 한다든지 그래서는 이게 일이 시작이 안 되니까요. 우선 일단은 대화를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 경제 협력 문제라든지 또는 그쪽에서의 우리 금강산 쪽 사고도 비롯해서 사과 및 재발 방지에 대한 그런 확약이라든지 또는 핵 문제라든지 그런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먼저 대화하면서 서로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한 가지씩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화가 먼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저는 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화로서 나아가시겠다. 네. 저희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다섯 번째 질문, 벌써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아쉽죠? 네, 다섯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에는요, IMF 때보다 더욱 어두운 세계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대선 공약보다는 내년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 때 말씀드린 것이 내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 대선 후보들께서 저만 뽑아주시면 장밋빛 세상을 만들겠다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오히려 심각합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 경기들 지금 아마도 내년부터 장기 불황 닥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국내도 보시면 부동산 문제,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잘 견딘다고 해도 그 두 가지 때문에 내수가 위축된 상태로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수출도 힘들고 내수도 힘들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 수 있다는 걸 먼저 알고, 그렇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많은 분들이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공동으로 노력하면 우리는 반드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저는 그건 하나는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가 있고, 그런 관점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끌어가는 시대 아닙니다.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그 사람 착각이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정말로 각계각층에서 해당 분야 열심히 너무나 전문성 있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하는 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잘 도와드리고 힘을 엮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가면
저는 이번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다시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꼭 극복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박수가 안 나오네요. 예. 예, 지금 방금 나무 일처럼 이야기했어요. 예, 나무 일처럼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저희 일입니다. 저도 당장 내년이면은 취업을 해야 되는 취업생이라, 예.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 얼른 가서 돈 벌어 와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다음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과 문화 중심의 도시에 걸맞는 강주의 문화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요한 건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인터넷 쪽 한번 보시면 인터넷망을 이제 연결하는 하드웨어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구동이 되는 운영 체제라든지 그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은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컨텐츠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고 어쩌면 싸이 같은 가수가 그 파워를 정말로 엄청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아마 그게 세계적으로 퍼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라는 게 있고 그리고 SNS가 있기 때문에 싸이가 뜰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발전이라는 게 참 그 신기한 것이 그 몇 년 전에 예를 들면 5년 전, 10년 전에 어떤 컨텐츠가 있었으면 그 확산 속도가 한국에 있으면 다 모릅니다. 미국에 가서 직접 거기서 마케팅 비용 많이 들여서 해야 겨우 할 수 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그 SNS가 깔리고 유튜브가 깔리면서 급속도로 정보가 공유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컨텐츠만 있으면 세계시장 재패는 굉장히 이렇게 쉬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게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컨텐츠의 정말 본산 고향인 광주 호남은 정말로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지 이제 경쟁력 있는 콘텐츠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전후가 다 엮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발굴하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일들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술가 전후로 제대로 된 글로벌 감각을 가진 기획자가 붙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조언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콘텐츠를 어떻게 잘 알릴 수 있는지를 잘 아는 마케팅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들을 다 엮어서 수익이 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그 경영자, 특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들 몫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붙으면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예술가로서 자부심 그리고 그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잘 짜여진 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광주에서도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강의하실 때도 제가 들었는데 그 싸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혹시 강남스타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안 본 사람은 간첩이죠. 그렇죠. 아무거나 간첩이죠. 근데 저희 조선대학교에도 싸이 못지않은 굉장히 댄스계의 황태자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채태한 군 한번 모셔봐도 되겠습니까? 댄스계 황태자인데, 예. 자, 우리 채태한 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와주세요. 제가, 말씀하실 때 약간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댄스계 황태자, 우리 채태한 군 한번 모셔봤습니다. 어떻게 싸이 이야기를 하기가 싫더니 갑자기 하게 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제 어느덧 7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안 아쉬우세요? 좀 더 격하게. 네. 다음 문제는 들으시면 우리 학우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값 등록금이 이슈화되고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정확한 교육 철학이 없이 무조건 반값 등록을 한다면 세금이 낭비가 될 거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반값 등록금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식으로 실현하실 건지, 그리고 안철수 후보자님의 교육 철학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을 보면 미국 다음으로 높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처지에서 등록금이 너무 높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적정 수준까지 이제 낮춰야만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폭으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과연 국공립대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립대까지 포괄해서 모든 전반적인 대학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복지 수요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항상 보면 우선순위 문제가 있어요. 어느 부분을 먼저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도 밝힌 것처럼 당장 내년에 반값 등록금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제 전제는 사립대, 국공립대 저는 같이 이렇게 낮춰줘야지 한쪽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정말로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낮추고, 저는 최소한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제 임기 내에서는 임기 마지막 해까지는 모두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게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게 실현 가능한, 그냥 공약이 공약으로 그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하고요. 또 이제 그런데 그게 단순히 등록금만 낮춰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학생들 숫자가 이제 줄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대학까지 이제 파급해오고,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대학들의 이제 경쟁력 강화 내지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적정한 학생들 숫자에 따른 대학 간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해야 될 일이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일정 수준 같은 학생 수로 계속 가는 때에 비해서는 이 문제를 푸는 난이도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반값 등록금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해결되셨어요? 다들 장학금만 먹고 다니시나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따끔한 충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따끔한 충고라기보다는 지금 교육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라면서요. 교육에 대해서 모두 다 문제점을 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또 교육 부분인데요. 사실 교육은 종속 변수거든요. 우리 사회의 전체 전반적인 그런 구조 하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사회에서 어떤 직업들이 대접을 받는지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에서 대접받는 일자리가 대기업밖에 없으면 아무리 대학 교육을 개혁을 해도 결국은 이제 거기에 맞춘 대학이 될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 그러다 보면 중고등학교 교육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개혁이라고 하는데, 교육개혁이 교육만 바라보면 그게 올바른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없고, 사회 전체 구조, 보상 시스템이라고 하죠. 영어 표현으로 인센티브 시스템, 인센티브 구조가 제대로 잘 정립되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그냥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들이, 예를 들면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창업을 나섰을 때 다시 실패하더라도 재도전 기회가 주어지면 또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몸담을 테고, 또 이제 대기업만 좋은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도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다면, 또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다면 충분히 이제 지역 대학을 나와서 또 지역에 있는 좋은 질 좋은 일자리로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게 다 선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명문 대학들이 자리 잡으려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야죠. 그래서 지역 대학에서 노력을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이런 전체적인 일자리 구조, 사회 전체적인 구조가 개선이 같이 되어야, 병행이 되어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시고 5년 내에 이제 졸업하실 분들에게는 그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개혁을 하기 시작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법이니까요. 그렇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그 지금 이렇게 열악한 사회 구조 속에서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노력을 하면 내가 여기서 그 살아남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또 스스로 주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린 게 그 청춘 콘서트였어요. 그래서 청춘 콘서트가 무조건 그 청년들 헛된 희망만 북돋아주고 그런 게 아니었었고요. 청춘 콘서트의 원래 목적이 그 힘들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다. 그게 이제 청춘 콘서트 목적이었었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SNS에 올라온 모든 질문을 다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8개의 질문밖에 못 해드린 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끝났네요, 우리 후보님.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항상 올 때마다 저 느끼는데 그 강당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포근하고 아늑하고 가족적인 느낌 항상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시는 분들 다 표정들도 밝으시고 여기 학생분들도 항상 저렇게 지난번에도 같은 옷 입고 저렇게 그 줄 맞춰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학생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기회 다시 만나서 서로 좋은 말씀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좋은 말씀 나눠주신 우리 안철수 대선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후보님께 저희가 대표로 대학교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하고 저희 대학원 원우님들에게 바라는 점을 대표로 저희가 한번 필체로 받겠습니다. 네, 복사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안 후보님 참 잘생기셨죠?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미남이 나오시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기대됩니다. 갑자기 사회자를 뺏긴 기분이네요.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제 마음이 설렙니다. 얘들아. 하고 여러분, 나가실 때는 통로로 나가시는데 너무 그 사진 촬영이나 악수를 너무 미시면 후보님께서 다치십니다. 자, 저도 잘생겼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꼭 복사해드릴 테니까 학생실로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좋은 말씀을 나눠주신 우리 안철수 대선 후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 조선대학교 우리 학우 여러분 조금만 질서정연하게 우리 후보님을 배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곳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강연과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학생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천여 명의 좌석이 꽉 차고 그 뒤에 학생들이 서서 선체로 그리고 통로에 앉은 채로 안철수 후보의 강연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막 빠져나갔는데요. 그 뒤로 학생들이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한마디 할 때마다 학생들이 굉장한 열광을 보내고 환호를 보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확실히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0분 정도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네, 그 지역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시간을 줘야 된다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자신은 표를 의식해서 설익은 개발 공약을 내놓지 않겠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지역 인재를 키우고 바꿀 수 있는 공약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TK 정권 같은 분열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 격차 해소를 실제로 실현하는 2013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광주하는 민주화의 성지지만 한 발 더 나가서 그리고 한류와 싸이의 공통점인 자유로운 영혼, 창의력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가 더 발전해서 그 변화의 선봉에 서서 그 낡은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 밝혔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8가지 그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역 그런 정서, 해소 방안, 그리고 정치에 입문한 계기, 그리고 아동대상 강력범죄 대책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고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아동대상 강력범죄 대책에 대해서는 사회가 각박해져서 탈출구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서 격차 해소 쪽, 그러니까 사회가 격차가 줄어들고 같이 사는 사회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내년부터 장기 불황이 올 위험이 큰데 많은 분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공동으로 노력하면은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이런 유튜브나 SNS 같은 유통 혁명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컨텐츠 혁명, 그런 유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싸이 강남 스타일 보신 적 있냐는 그런 학생의 질문에 모르면 간첩이죠라고 대답을 해서 많은 학생들의 박수와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 실현에도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임기 마지막 해까지는 사립대, 국공립대 그런 상관없이 모든 대학이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그런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안철수 후보는 이곳 조선대에서 강연과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을 했는데요. 네, 안철수 후보 전국 투어 첫 방문지 호남 지역 투어를 이제 내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이 2박 3일 일정 중에 이틀째였는데 오늘 아까 충장로에서 시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고요. 오늘 이곳에서 학생들을 만나 강연과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계속 제가 쭉 둘러보니까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내일 안철수 후보는 전주와 완주에서 또 일정을 진행합니다. 그곳에서도 대학 강연과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호남은 민주통합당의 지역 지지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야권 단일화 그런 국면에서 굉장한 큰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텐데요. 이런 호남 민심이 안철수 후보의 그런 행보에 어떤 반응을 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마이TV 생중계는 앞으로 대선 후보들의 일정을 밀착 마크합니다. 생중계로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마이TV와 계속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조선대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